자, 갑시다. 갑시다. 닥쳐. 자, 갑시다. 이거 다 했고요. 네. 사설시조 갈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설시조는 해석만 잘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사설시조가 나온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외우는 거는 그냥 어차피 보고 외우실 수 있어. 야, 사설시조가 언제 나오니? 조선 후기 때부터 나오잖아, 맞지? 조선 후기가 되면 기본적으로 뭐가 달라집니까? 신분제가 거의 깨져가요. 역사 수업 아니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을 들으시면 돼요. 가은아, 멍 때리니? 괜찮아? 충격적이야? 점수에? 그 임진왜란이 되고 나서 양반들하고 왕이 다 도망가잖아. 백성들 입장에서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임진왜란이 딱 끝나고 나서 와보니까 조선 국토가 다 유린돼 있어가지고 양반들도 완전 거지 갱깽이가 됩니다. 거지 비렁뱅이가 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야 저 새끼? 저 양반 새끼 뭣도 없네? 그때 도망갔는데 나랑 비슷하네? 뭐 어떻게 돼? 점점 무시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러면서 또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상업 경제나 상품농업 이런 게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광작이란 걸 하면서 돈을 좀 만지게 되고, 그러니까 신분제 동요, 거기다가 어떤 금전적 이득을 얻은 일반 백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공업 계층이 성장을 하고요. 역사 시간 아니니까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인간 새끼들은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물질로 살 수 없는 걸 하고 싶어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지. 그 예술 같은 거, 예술 작품 사고, 혹은 예술인이 되고 싶어 하고, 예술을 배우고 싶어 하고, 봉사활동하고, 기부하고, 뭔가 그러잖아. 후학을 양성하고. 옛날 상업인들도 물질 말고 다른 걸 좀 채우고 싶었겠죠. 이제 그러면서 글을 배우는데, 한글을 배웠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이 한글을 배우긴 배웠는데,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글을 배우면 원래 써먹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글 가지고 시조 같은 걸 지어내겠죠. 국문 시조 같은 걸 지어내겠죠. 한자를 좀 배워도 지어낼 거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사설시조인데, 대표적인 게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설시조인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사설시조의 특징은 잘 봐. 아까는 양반들이 주로 향유했던 거야. 원래 평시조, 기본시조는. 혹은 기생, 일부 기생, 혹은 일부 격식 높은 아녀자들, 부녀자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백성으로 확대가 됐어.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달라질까? 대상이 바뀌었어요. 확장이 됐어. 일반 백성이라고 딱 하는 순간 머릿속에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대중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중가요 같아진 거야. 대중적인 문학이 된 거죠. 그럼 당연히 공감할 수 있는 게 확대가 되겠죠. 보편적인 감정을 보통 노래를 하겠죠. 노래하는 게 적겠죠. 사랑, 이별, 슬픔 이런 것들. 맞죠?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 없이 흐름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보편적인 감정이 됐고 일반 백성들이 이제 향유계층이고 쓰기 시작하는데 얘들이 당연히 이렇게 되는 이유에도 엄청 어려운 걸 배우지 못했단 말이야. 공자의, 맹자의, 노자의 사상을 알고 경전을 읽진 않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보편적인 감정밖에 못 건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일단 이런 거죠. 보편적인 감정 말고 하나 더 건드리게 되는 게 있는데 잘 봐. 조선 후기 되면서 뭐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신분제가 동요된다고. 맞지? 아까 누굴 개무시한다 했어? 양반 개무시한단 말이야. 양반 저 쓰레기 같은 새끼들. 맨날 날 억누르더니. 근데 지금도 어쨌든 신분제는 남아있기 때문에 앞에서 대놓고 가면은 목이 잘릴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 문학의 기능을 이용하는 거죠. 돌려까는 겁니다. 돌려까는 게 뭐예요? 풍자죠. 그러니까 풍자적 표현이 당연히 많이 나오고요. 누구를 풍자하겠어요? 양반을 풍자하는 게 양반을 비판하기 위해서 풍자하는 게 많이 나오겠죠. 물론 자신의 상황 풍자하는 것도 당연히 나오겠지만 양반 비판하기 위한 풍자적 표현이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괜찮죠? 오케이.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적 특징이고요. 형식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면서 원래 격식보다 조금 더 변형이 일어나는데 중장이 좀 길어져요. 중장이라 말하면 초, 중, 종이 있잖아, 맞지? 그 두 번째 줄이 길어집니다. 길어지는 형식이 되는 걸 뭐라 그래? 중장의
길장자를 써서 장형화라고 합니다. 자, 근데 기억해야 돼. 중장만 길어지는 건 아니야. 일부는 초장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형식이 달라지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중장이 길어지는 거다. 괜찮죠? 오케이. 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그러면 유지되는 건 보통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3장 6구. 그러니까 3장이라는 것 자체는 유지가 많이 됩니다. 이건 유지가 돼요. 3장 6구도 마찬가지. 6구는 아니죠. 왜냐면 중장이 길어지니까 맞죠. 3장은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종장의 첫음보 첫음보 세 글자. 요것도 유지가 거의 됩니다. 요건 유지가 되는 거고 요건 달라진 거예요. 요 정도 하면 다 했어요. 사설시조 특징으로 다 했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를 그냥 외우면 어차피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한 과정을 풀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들어가 볼게요. 부문. 자, 사설시조 한수마 시한수마 나오는데, 자, 본문 보겠습니다. 다른 거 없고 표현법만 몇 개 적겠습니다. 그 위에다가 요거 지우고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표현 중에 반복법 나오고요. 반복법. 너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의나. 세 번째는 의문형이 나오는데요. 네, 일단 적으시고요. 이게 이제 중세국어적 특징인데 이건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옆에다가 가로 열고 니은다로 적겠습니다. 자, 현대국어에서는 니은다는 보통 현재형 의미처럼 설명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너라는 대상이 있으면 중세국어에서는 그냥 뭐? 의문형입니다. 의문형으로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문장에 보시면 한수마 시한수마 니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이게 니은다가 쓰였는데 너라는 청자가 있으면 2인칭 청자가 있으면 의문형으로 쓰이는 겁니다. 들어오느냐? 들어오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의문형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게 조금 나올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의나,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요. 한숨을 의인화했다. 요게 다예요. 됐죠? 사설시조니까 사설시조의 특징 중에 막 이런 거 열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열거가 많다는 건 확인하시면 되고, 당연히 일반 백성들이 사용했으니까 일상적인 소재 나올까 안 나올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하나 외우실 필요 없고요. 선지에 어차피 일상적 소재가 많이 쓰였다라고 하면 그렇지 하고 넘어가실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런 거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됐죠? 오케이. 자, 어차피 해설이 중요한 건데 표현상의 특징으로 형식상 특징으로 조금 잡아올 만한 게 여기다가 빨간 색깔 네모 쳐보시고요. 자, 여기 초장이고 요까지가 중장입니다. 여기가 종장이죠. 종장의 첫음보 세 글자 지켜졌네요, 맞지? 그거 확인시켜 드리려고 네모 친 거예요. 종장 첫음보 세 글자 지켜졌다. 그리고 3장 구조 지켜졌네요. 괜찮죠? 오케이.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반복법은 별다른 거 없습니다. 한수마 나오고 한수마 나오네. 반복됐다. 어려운 거 없죠? 이 정도 체크하고 해석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가볼게. 한수마, 시한수마 기본적으로 있잖아.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의인화에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칭대명사 같은 게 들어가면 무조건 의인화인데 일단 부르기 시작하면 이거 의인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네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들어온다. 한번 쳐봅시다. 들어온다. 아까 말했죠? 니은다. 의문형. 니은다 의문형입니다. 옆에 가로 열고 니은다 의문형 이렇게 적읍시다. 언제 이렇게 쓰이냐면 2인칭과 같이 쓰일 때 쓰이는 거야. 이해되시죠? 현재음이 아니다. 의문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 한수마, 한수마, 네 어느 틈으로 들어오냐? 근데 중장 잠깐 봅시다. 자, 고모장지, 새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에 문이나 창문의 종류래.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그냥 문이나 창문이구나.
암돌저기, 수돌저기, 그 자물쇠 같은 거네, 맞지? 벼먹걸쇠, 뚝딱받고, 용거북 자물쇠로 수기 채웠는데, 자, 뭐야? 문을 자물쇠로 엄청 채웠는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 문을 그러니까 엄청 잠궜는데, 병풍이라 덜컥 접은 족자이라 디딕을 만다 니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여기, 자, 잘 봐. 접은 족자에다가 살짝 빨간 줄로다가 밑줄을 쳐볼게요. 이걸 애들이 해석을 잘 못하는데 당연히 족자처럼이겠죠. 족자처럼 괜찮죠? 네. 대덱을 만다 니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들어온다에다가 형광펜 쳐보죠. 어차피 단어 뜻은 밑에 다 있습니다. 뭐 뎃뎃굴, 대굴대굴.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대굴대굴이면 뭡니까? 무조건 음성상징어겠죠? 음성상징어 중에 뭐야? 의태어겠지. 이해됩니까? 자,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 음성상징어가 있으면요, 이게 두 가지로 항상 나뉩니다. 의성어가 있고요, 의태어가 있죠. 그러니까 소리를 흉내내는 거, 모양을 흉내내는 거. 괜찮죠? 네. 두 개 다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 대굴대굴, 대대굴 거기다가 그 음성상징어 정도 체크해 주시고, 들어온다 현관문 치셨죠? 그러니까 봐봐. 문을 다 잠궜는데 한숨이 들어온대, 맞지? 결국 내가 한숨을 이기지 못했는데 한숨이 결국 들어오는 거래, 맞지? 자, 상황을 잘 체크하시고요. 자, 종장에 어인지 너에다가 네모 쳐봅시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한숨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의인한데요. 이거 자체가 의인한데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너라고 인칭내면서 붙여버렸잖아. 한숨에다가 너라고 불렀잖아. 그럼 의인화 됐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네가 온 날 밤이면, 한숨이 온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느라 당연히 한숨이 왔으니까 걱정이 많다. 한숨이란 건 원래 걱정이 많을 때 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 한숨이 마치 들어온다는 것처럼 참신하게 표현했다. 그 정도만 챙기시면 되고 뭐 다른 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숨의 의인화. 네, 그 정도 챙기시면 되고, 요거는 부가적으로 선생님이 언급하셨으면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고, 사설 시조의 특징, 이게 중요한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거를 연기하려면 시적 화자에 정서를 엮을 수 있겠죠. 걱정이 많다, 뭐 슬퍼한다, 맞지? 혹은 뭐 밝은 정서는 아니다. 요 정도로 가지고 엮어낼 수 있습니다. 옆에 밑에다가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한숨이니까요. 한숨의 의의나 효과를 조금 쓰겠습니다. 그 140페이지에 종장하고 제재기간 사이의 공간에다가 좀 적을게요. 파란 펜으로 적겠습니다. 한숨의 의의나 효과. 시적 화자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 안 해. 자, 이게 중요하다. 문제를 직접 해결해 안 해. 문제 해결하는 거 없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거 없죠? 오케이. 문제를 직접 해결은 안 한다. 문제의 원인도 잘 안 나오죠. 한숨이랑 상태만 나옵니다. 그런 표현만. 대신에 뭐 노래를 통해 간접적, 문학적으로 해석, 요렇게 효과가 선제에 깔릴 수 있고요. 그럼 당연히 맞는 얘기고, 한숨을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여 표현, 이게 선지에 박히면 애들 무조건 헷갈리거든. 쌤, 한숨은 결국 내 한숨인 것 같은데 이게 왜 거리를 두는 거죠? 이게 왜 객관화 시키는 거죠? 이 객관화 밑에 살짝 검은 펜이나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요, 이게 뭐라고 쓰냐면 다른 대상처럼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다른 대상처럼. 그러니까 원래 내 한숨인데 마치 다른 대상처럼 표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객관화 시켰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원래 내 건데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 어떤 거? 여유가 조금 느껴지죠.
여유를 두고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여기로 연결되는 순간 살짝 관조의 느낌이 나기 시작하네요. 관조, 물론 이게 100% 옳진 않은데 관조가 딱 떠오르는 순간 뭐 떠올려야 돼? 그렇죠, 그렇죠. 산유화가 있었죠. 우리에게 산유화가 있었어요, 맞지? 물론 그거랑 완전 연결되진 않지만 관조적 의미로 살짝 거리를 둔다. 거리를 둔다 산유 아닙니까? 예, 연결될 수 있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요, 공부했던 작품 중에 뭐 하나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그냥 적지 않고 하나하나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떠오르실 때마다 그 작품을 다시 찾아보시면서 어떤 점이 좀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 다 연계작품 대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적을게요. 현실을 웃음으로 극복하려는 서민들의 건강한 정신 반영. 정신입니다, 이거. 이것도 그냥 뭐 포장한 건데, 사설 시조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게 해악과 풍자가 많이 나와요. 아까도 말했지만 뭘 비판하려고 하거나 뭘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코믹적인 요소를 많이 섞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돌려서 얘기해야 되니까. 해악도 같이 항상 등장하는 포인트고요. 현실을 웃음으로 극복한다. 여기 해악에 담겨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게 깔려는 건 아니잖아, 어떤 사람을. 맞지? 어떤 사람을 깔려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해악적 요소라 부르는 게 적합합니다. 서민들의 뭐 건강한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해악적 요소가 있다. 이 정도만 챙기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선지로 내면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어렵지 않은데 한숨을 의인화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항상 내신에서 어려운 건 효과야. 그 표현법이 쓰였다, 애들 다 봤어. 그치? 이게 무슨 뜻이냐? 애들 다 알아. 중요한 건 거기서 파생되는 효과를 말을 좀 바꿔놓으면 맨날 개털리는 거야. 그 효과에 좀 주목해야 돼요. 이렇게 쓴 이유 같은 거, 효과. 이 어떤 표현을 쓰면서 나오는 효과. 자, 계속 강조합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야. 됐죠? 요거는 좀 위에 별표 하나만 박으시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다른 거 없고요. 주제 밑에 보시면 개관에 그칠 줄 모르는 시름 정도 있네요. 그 정도만 살짝 체크하시면 돼요. 자, 한숨만 씨 한숨만 딱 떠올리시면 어떻게? 내용은 좀 서글픈데 상당히 해악적인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게 사설시조의 특징이다. 맞지? 그리고 한숨을 의인한 게 특징이고 한숨을 의인함으로써 이런 특징이 있었다. 우리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까지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갑니다. 넘어갈게요. 다른 건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 학습활동 딱히 볼 거 없고요. 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278페이지로 갈게요. 몇 번을 가리 걷고. 이게 지금 시조만 하고 있어서 좀 지루할 수 있는데 몇 번을 가리 걷고로 가겠습니다. 278 아니니? 내가 추가 자료 주지 않았니? 안 줬나? 보충 자료 안 줬어요? 그래? 지난주에 내가 안 줬나? 프린트물 제가 뭐 줬죠? 지난 시간에? 과제만 줬니? 아씨, 알았어. 오케이. 어쩔 수 없네. 좀 이따 뽑아줄게요. 몇 번을 없으니까 그럼 앞으로 농무로 가겠습니다. 농무는 있니? 농무 잠깐만 기다려봐. 농무 기다려보세요. 농무 있을 텐데. 있죠? 농무 펼치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에 빨리 뽑아올게요. 네. 몇 번들부터 그거는. 요거 없는 거죠? 요거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 요것도 없고. 준망사도 없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농무 보겠습니다. 네. 뭐, 시조 좀 지겨우니까, 오케이. 농무로 잘 왔고요. 이거 이제 겨울방학 특강 때, 현대시 특강으로 애들한테 한 시긴 한데,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시 처음 보시는 분? 처음 보시는 분? 아무도 없네요. 다 봤니? 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혹시 처음 보시는 분? 오케이.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시겠네요. 가볼게. 자, 다른 거 없고요.
이게 수능식으로 하면 뭐 크게 많이 챙길 건 없는데 내신식으로 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챙겨야 될 부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것도 뭐 이해할 건 이해하면서 넘어가 볼게. 자, 가봅시다. 자, 농무가 뭐야? 자, 이해해야 된다. 농무가 뭐야? 농무가 뭐야? 봤다며. 농무가 뭔데? 왜 고기를 다 무자가 뭡니까? 안무할 때 그 무자예요. 그러니까 농무라는 거 농민들이 추는 춤이거든요. 이 얘기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 수능을 풀 때 내신을 풀 때든 제목은 엄청 중요한 의미를 지녀. 제목에 춤이 나오잖아? 그럼 왜 춤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 너 춤 언제 추니? 춤 안 추니? 슬플 때 춤을 추니? 아, 슬플 때 춤을 춰요? 그 너무 C에다가 이입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춤을 어떻게 추냐면 보통 춤을 잘 안 추는데, 그러니까 댄서들한테 물어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 보통 춤을 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슬플 때보다도 맞지?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막 방방 뛰는 것도 춤이라고 본다면 노래방 언제 가니? 코너 언제 가요? 뭐 시시때때로 가시지만 코너 언제 가요? 스트레스 받을 때 가신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어떤 음악이나 춤과 음악 거기다가 뭐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냐면 술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아니 무슨 술 마시는 얘기 아니고 시에서 술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 새끼들 스트레스 받아 있는 거야. 그냥 즐기는 것도 있겠죠. 양반시가 같은 데서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술도 한잔하고 너무 좋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현대시에서 보통 나오면요, 보통은 현실을 잊으려고 술을 많이 마십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 때 한번 마셨거든요. 수업이 이 신봉고 수업 끝나고 살짝 취해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때 개강주였는데 개강 첫 주차 때 이제 거의 애들 처음 보니까 거의 전력 투구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학원이가 힘이 빠지면서 막 뒷골이 땡기더라고. 그래서 여기 바로 마치자마자 여기 근처에 있는 술집에 가서 바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개가 돼서 나왔어요. 중요한 건 그 개가 돼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술을 왜 마시냐. 술을 마시면 보통 스트레스 받아 있고 뭔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고 그 현실을 잊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너무 할 게 많은데 일단 술 마시면서 잊어버리는 거야.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럼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보통 흥이 오른단 말이야. 처음에는 노래도 부르고 어깨 동무도 하고 춤도 춥니다. 잘 봐.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춤도 춥니다. 문제 해결은 되나요? 그게 포인트. 문제 해결은 안 돼요. 자, 문제 해결은 안 되고 그 당시에 잊기 위해서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지만 현실 상황은 shut the fuck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진짜. 하지만 그냥 있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로 가시고 읽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가볼게. 자, 배경을 하나 더 깔아줍시다.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면서 농촌에 사람들이 없어요. 왜? 돈 벌러 도시로 가는 거지. 그럼 농촌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아, 추워요? 농촌은 춥죠. 농촌은 어떻게 될까? 황폐해지겠죠. 사람도 없고 일손도 없어. 사람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황량하지, 맞지? 당연히 활기도 없을 거야, 맞지? 그 황량한 벌판에서 술이 거나하게 취한 아저씨들이 깽가리를 치면서 춤을 추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낭만이 넘친다고? 아니지. 저 병신들 뭐야? 이러겠지 사실.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시에 나오잖아요. 상황이 뭔가 춤을 추고 밝은 느낌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나가 졸았잖아. 나가. 졸았어. 내가 봤어. 나가. 알았어. 한 번 봐준다. 왜 눈을 감고 있었지? 저 안 감고 있었어요. 아, 그래? 눈이 작은 건가? 미안해. 자, 일단 다른 거 필요 없어. 자꾸 세면 안 돼. 그러니까 농촌 상황이 그렇게 현실이 각박하고 황량하고 그런 상황에서 밝게 분위기를 내려 하지만 자꾸 쳐줄 수밖에 없어요. 맞지? 그런 아주 이상한 상황, 그런 분위기가 딱 느껴지는 시거든. 그걸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훨씬 암기하기 훨씬 쉽습니다. 가볼게.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뭐 줄 칠 거 많긴 한데 땡 하고 막이 내렸어. 보통 이제 무대가 시작할 때 징 치고 끝날 때 징 치거든요. 근데 시가 시작했지. 시가 시작했잖아. 지금 이제 시작했잖아. 이 실제 시가.
근데 시작하자마자 막이 내렸대.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허무한 느낌이 들죠. 이해되니? 자, 이제 시를 시작한다. 시를 읽어봐야지 했는데 딱 끝났어. 뭐야? 살짝 허무한 느낌이 들잖아. 딱 그걸 일부러 적은 겁니다. 교재에 보시면요. 시작과 동시에 공연이 끝나서 허탈감을 느끼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허탈감. 이해되시죠? 허무한 거야, 맞지? 자, 두 번째를 보세요. 농촌의 쇠락을 의미한다는 말. 그 쇠락은 뭐냐면 끝났으니까. 막이 내려버렸으니까. 이제 농촌의 현실은 끝났다. 하강의 이미지가 나잖아. 잘 봐. 이거 항상 말하죠.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강의 이미지거든? 막이 내렸다. 맞지? 쇠락의 이미지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 하강의 이미지에서. 이해되시죠? 막이 내렸다. 괜찮죠? 됐고요.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뒤, 난 텅 빈 운동장. 텅 빈 운동장에 살짝 체크해 보시고요. 야, 텅 비어 있어. 다 돌아갔어. 인간들이 많이 없어. 당연히 분위기가 처져 아니면 활발해? 처져겠지. 이 정도 괜찮죠? 어려운 거 없어요. 옆에 보시면 텅 빈 운동장. 쓸쓸함을 불러일으킴. 농촌의 쇠락을 표현한. 그러니까 어차피 싹 다 농촌의 쇠락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외우지 마시고 쓸쓸한 분위기만 체크하시면 돼요. 어차피 다 농촌의 쇠락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 어차피 종점은 거기야. 알겠지? 어떤 시를 해석해도 그걸로 종점이 가거든? 중간중간에 좀 더 구체적인 표현들을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쓸쓸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데,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 분이 얼룩진에다가 현관문 쳐보세요. 우리에는 빨간색으로 네모칠게. 자, 중요하다. 자, 시에 화자가 나오는데, 우리 쉽게 씌어진 시 할 때, 우리라는 표현 나왔었나? 아, 쉽게 씌어진 시가 아니지. 다른 시. 어쨌든 그냥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적 화자인데, 잘 봐야 돼. 시적 화자가 나일 때가 있고, 우리일 때가 있거든? 뭔 차이가 있을까? 수의 차이가 당연히 있죠. 한 명이냐, 다수냐, 맞지? 근데 시에서는 항상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시적 화자가 한 명이 아니고, 우리로 확대되면 뭐, 시적 화자가 확장됐다 그러거든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화자의 수가 화자가 확장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되면 어떤 의미야? 내만 겪는 게 아니야. 구체적인 경험이 아니라 개별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험이야. 그럼 딱 우리가 나오는 순간 보통 어디로 연결돼요? 사회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고통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경험, 고통이니까 그게 우리 사회로 연결된다고요.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별적 고통이 개별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공동체 혹은 사회 요 개념으로 확장된다. 요것만 챙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공감되는 거예요. 자, 이 다음이 중요한데 이 분이 얼룩진 얼굴 현관에 치셨죠? 자, 분이 얼룩진 얼굴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쵸? 이 교과서가 좀 불친절한데 잘 봐. 분이 얼룩진 얼굴 현관에 쳤죠? 화살표 끄집어내서 자, 1번하고 2번 제끼시고요. 딱 적으시고 의미가 두 가지인데 잘 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아저씨들 뭐 했어? 공연을 했어요. 그치? 근데 공연을 했을 때 뭐하니? 화장을 하거든 보통. 그러면 그 화장하는 거 보통 옛날식으로 분을 바른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분이 얼룩진 얼굴을 화장한 얼굴을 뜻하는 거야. 화장이 이제 뭐야? 지워지면서 얼룩덜룩해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이 분이 다른 뜻으로 할 수 있지. 한자로 보면 뭐? 분노. 분노가 얼굴에 얼룩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분노가 얼룩져. 글씨가 왜 이래? 분노가 얼룩져 있다. 분노가 얼룩진.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보기에다가 농촌의 황폐한 현실을 주어지고 그 당시에 농민들은 상당히 많이 분개했다라는 글자가 깔리자마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해되시죠? 그 당시 농촌의 현실을 보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박아주는 순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이 얼룩진 얼굴로, 오케이. 화장 얼룩진 혹은 분노가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술을 마신다. 드디어 나오네요. 술. 살짝 파란 색깔 해주시고요. 술을 왜 마실까? 잊으려고. 현실을 잊으려고. 살짝 파란색으로 적으면 돼요. 선생님, 술을 근데 기쁠 때도 마시지 않나요? 그렇지, 기쁠 때도 마시지.
근데 잘 봐. 시는 보통 문학은 되게 부정적인 상황에서 시작할 때가 많거든.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할 때 많아요.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보통 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갔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다른 거 어려운 거 없고, 자 밑에 가볼게.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여기다 세모를 박아볼게요. 원통하다. 답답하고 고달프게도 뭐 세모 박으셔도 되고요. 이게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남. 네,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됐죠? 이거 장소 체크하는 건 어차피 막판에 할 때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 딱 나왔네요. 됐지? 자, 그 다음 간다. 자, 여기까지 뭐야? 무대가 끝나고 나서 오동나무의 전등이며, 사실 이것도 있잖아. 자, 시험에 안 나오긴 하는데, 나무에 막 전등이 매달려, 전등이 있고, 가설 무대라는 건 상설 무대가 아니라 대충 지었다는 거잖아. 애초에 여기부터 어떤 이미지요? 좀 싸구려 이미지가 납니다. 살짝 좀 뭔가 부족한 이미지. 이해되시죠? 뭔가 황폐한, 농촌에 쇠락기 가는 이미지가 딱 난단 말이야. 그 이미지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텅 빈 온둔장, 쓸쓸하고 사람도 없고, 거기다 이 사람들 화장이 얼룩덜룩. 아저씨들이 화장 얼룩덜룩하고 술 취해서 가면 그거부터 좀 기괴하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느낄 수도 있고, 분노가 불그락 할 수도 있죠. 얼굴에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 소주집에 가서 술을 마신다. 술 마시면서 뭐 하겠어? 뒤에 나온 내용이다. 봐. 술 마시면서 뭐 하겠어요? 이따위 농촌 나 때려치우고 도시로 올라가자. 혹은 개혁하자. 데모를 하자. 할 수도 있고, 혹은 그래도 좀 어쩔 수 없잖아. 사회현실에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죠.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맞지? 뒤에 나옵니다. 가볼게. 깽가리를 앞장세워 장거리. 이 장거리는 시장입니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깽가리를 치면서 깽깽깽깽깽 나가는데, 자,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거 쪼무레기들 뿐. 살짝 파란색으로 밑줄 쳐주시고, 처녀들도 살짝 밑줄 쳐봅시다. 자, 다른 거 없어. 누가 없어요? 성인 남자가 없어요. 쌤, 농무를 추는 이 아저씨도 성인 남자 아닙니까? 그 맞지. 이 사람들 빼고 없다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없다고. 이해되죠? 다른 사람들이 없어. 애새끼들하고 여자애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아저씨들이 막 뭐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가니까, 아, 저 아저씨 병신 같아. 이렇게 악을 쓰는 거고요. 전애들 좀 뭐야, 저 아저씨. 그 여자애들 특히 그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면 가끔 정말 그 좀 노숙자나 이런 거 오면 정말 이렇게 하면서 막 놀라는 애들이 있거든. 좀 뭐야, 그런 느낌입니다. 뭐야, 왜 저러는 거야? 킬킬대는 거, 딱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이되지만, 자, 꺽정이, 서림이 각각 현관면 쳐보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꺽정이, 서림이 일단 체크해 보시고, 이거 해석이 조금 다분할 수 있는데, 일단 볼게.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이거 꺽정이 임꺽정이다. 뭐가? 임꺽정이 있어. 임꺽정이 누굽니까? 조선시대 명종시대 때 실제로 활동했던 산적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입니다. 이해되시죠? 다 때려 엎으려고 나라를 갈아엎자고 활동했던 실제 도적입니다. 그 우두머리예요. 서림이 누구야? 충실한 부하였어. 꺽정이의 충실한 부하였는데 막판에 이 새끼가 배신을 해요. 그래서 꺽정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하였지만 사실 배신자거든. 서림. 그럼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이 세상 싹 다 뒤엎어버려야 돼 하면서 울부짖거나, 뭐야,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서림이처럼 헤헤 되는 거야. 타협하거나. 어쨌든 이것들 다 농촌 현실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심화 확장을 하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잘 봐. 이건 실제로 어떤 참고서나 해제 작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얘들이 누구야? 혹시 너희들 학교 선생님이 좀 주관적인 요소를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 보기에. 잘 들어. 얘들이 어떤 나라 사람이야? 아니, 조선시대 식민지가 아니고요. 예, 그때 식민지 아니. 뭐라고?
아, 신분제사요. 그렇죠. 신분제사이긴 한데 어떤 시대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사람이지. 조선시대. 자, 잘 봐라. 꺽정이처럼 서림이처럼 비유를 했잖아. 그 지금 얘들 앉아있는 농부추는 이 아저씨들이 일부는 꺽정이 같고 일부는 서림이 같다는 거죠. 그럼 봐. 조선시대 때도 인꺽정이 있고 서림이가 있었어. 하지만 지금 현대에 와서도 인꺽정 같은 사람이 있고 서림이 같은 사람이 있지. 자, 문제가 뭐예요? 농촌이 황폐화되는 게 이들 개인의 문제야? 아까 우리라고 화자가 나오는 순간 뭔가 사회로 확장된다 했잖아. 그럼 이 쓰레기 같은 현실이 조선시대에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역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뭐라고 쓸까? 자, 이렇게 씁시다. 임꺽정, 꺽정, 서림 이렇게 쓰시고요. 가로 열고 조선시대 이렇게 쓰시고, 사회 구조적 모순이 옛날부터 가로 열고 조선시대 부터 이어졌음을 드러냄. 이어져 왔음. 드러냄.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당시에도 나라가 뭐 해주는 거 없고 농촌은 황폐화됐고 그러니까 산적이 됐겠지. 이해되시죠? 일단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많고요.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도 있고 참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참기시면 되고, 요 교과서에서는 뭐 다른 거 없고 그냥 저항의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잘 보세요. 서림이가 배반을 했기 때문에 타협한 거로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얘들은 원래 뭐였어? 도적이었잖아. 그래서 저항의식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합니다. 아까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고 그랬어. 서림이든 꺽정이든 원래 산적 도적이었어. 그러니까 저항을 하던 사람들이야. 하지만 저항의식을 나타내는 거니까 맞는 거라고. 하지만 일부 서림이는 중간에 타협을 하니까 타협을 나타내는 거지만 얘는 뭐야? 절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적극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꺽정이하고 서림이 둘 다 조선시대 도적, 산적이니까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네. 그런 사회 구조적 모순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이거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됐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은 무엇하랴. 여긴 현관변을 쳐보겠습니다. 이 무엇하랴라고 나오면 사실 뭐 하는 거야? 야, 그래 농사 지어서 뭐 하겠냐. 이딴 거 해서 뭐해? 될 리가 없지. 될 리가 없지. 뭐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냥 내려놓는 거야. 잘 봐. 한의 정서는 있어 없어? 한의 정서는 있어요. 슬픔의 정서 당연히 있지. 자, 중요한 거야. 극복 의지 있어 없어? 없어요. 극복 의지 따위는 없습니다. 사실 어디에 가까워요?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거에 가깝죠. 포기에 가깝죠. 괜찮으시죠? 네. 자, 밑에 볼게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죠. 맞지? 그 밑에 보시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에다가 밑줄 쳐져 있고 당시 농촌의 현실이라 적혀 있거든요. 그거 당시 농촌의 현실 거기다가 살짝 밑줄을 쳐보시고요. 네. 계속합니다. 자, 17행부터가 조금 중요해요. 자, 이 다음이 중요한데 여기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자조적만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자조적. 그러니까 스스로 비웃는 거죠. 공부해서 뭐 하겠냐. 어차피 공부해도 안 오르는데 다 때려치우고 술이나 먹고 공부는 강민재에게 맡겨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인간 강사한테 맡겨두고. 그렇죠? 조금 이따 해줄게. 잘 봐. 그 다음 봐. 쇠전을 거쳐. 여기 또 엄청 중요합니다. 앞에는 그냥 상황이야.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선생님 갑자기 신명이 왜 나요? 신명이 뭐야? 흥이 난다는 거거든. 흥이 난다는 거예요. 자, 교과서에 적혀있는 걸 보면 잘 봐봐.
쇠전을, 자, 쇠전은 뭐냐면 소 파는 곳이에요. 여기 적혀 있죠? 예. 옆에 단어 적혀 있지만 쇠전 밑에 소 파는 곳 이런 거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쇠는 이제 쇠고기 할 때 쇠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파는 곳을 거쳐서 도수장은 뭐예요? 도살장입니다. 도살장 잘 봐. 죽음의 공간이지. 모가지를 딱 치는 거잖아.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 맞지? 죽음의 공간이다. 위에 살짝 죽음의 공간 정도 적으세요. 죽음의 공간. 그러니까 죽음의 공간이니까 사실 뭐랑 관련돼 있어요? 이게 죽음의 공간이니까 분노, 절망, 뭐 슬픔 이런 감정들이랑 다 관련이 돼 있겠지. 맞지? 근데 갑자기 밑에 뭐라냐면 신명이 난데 이게 왜 신명이 나는 거예요? 그 밑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개짓을 하고 어깨짓을 흔들거나. 일단 다른 거 필요 없고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동적 이미지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자, 이 구절이 엄청 중요해요. 묶어가지고 별표 3개를 받겠습니다. 이 구절 엄청 중요해요. 일단 옆에 본문에 적혀있는 해설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잘 봐. 신명이 난다. 현관펜 쳐보시고요. 옆에 살짝 봐. 1번, 2번 있지. 잘 봐. 신명이 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표현을 통해 농민들의 엄청난 울분을 드러냄. 이게 뭐야? 표현법으로 하면 이게 뭐예요? 반어입니다. 옆에 반어라고 적으세요. 이런 거죠. 공부를 하고 있다가 못하겠다. 코로나 가야지. 코로나 노래를 졸라 부릅니다. 부르다가 그래 너무 원통하다. 이렇게 수험생으로 생각하면 너무 원통하다. 어차피 공부를 아무리 해봤자 성적 안 나고 다 때려치우고, 맞지? 집으로 가다가 학원가를 딱 지나는 거야. 뭐 메가스터디 간판도 보고 베이지구구 간판도 보고. 어떻게 돼? 분기가 탱천하고 공부 잘 된다. 공부 잘 돼. 이런 표현입니다. 잘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딱 이런 표현이에요. 신명이 야 얼마나 힘들겠어. 맞지? 신명이 난다. 신명이 참 나는구나. 반대로 그냥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괜찮죠? 오케이. 그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신명이 진짜 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내 상황이 진짜 역같다. 내 상황이 정말 힘들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볼게요. 현실을 잠시 잊고 일시적으로 신명이 나서 울분을 풀어. 일시적으로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건 왜 그럴까? 뭐 이걸 역설로 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부르시는데 더 직관적으로 해석되는 건 옆에다 이렇게 적읍시다. 춤으로 고통 정화 이렇게 적으세요. 계속 춤을 추면서 오고 있는 거거든. 막 깽가리 치면서. 맞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뭘 했냐면요. 술을 딱 먹으면 해결이 안 된다 그랬어. 흥은 돋아올라. 졸지 마. 삶을 잠깐 잊을 수 있죠. 하지만 문제 해결은 완전히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점 뭐다? 일시적으로는 잊을 수 있다. 그 술을 먹으면서 막 깽가리 치면서 흥이 난 거지. 나중에 일시적으로 있는 거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춤까지 추면서 일시적으로 이런 고통을 승화했다. 그래서 신명이 난다. 오면서 몹술에 더 취했을 수도 있고 단체로 막 깽가리를 치니까 진짜 흥이 올랐을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보통 할 수 있고 선지에 다 깔릴 수 있고요. 원래 서술형이 나오면 요거 당연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1번, 2번 다 현관펜 쳐놓으시고요. 특히 1번, 2번 중에 1번이 좀 중요하죠. 반어법. 됐습니다. 자,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자, 나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요것도 고. 여기다. 뭐예요? 동사구조 반복. 동사구조 반복은 보통 뭐로 만듭니까? 조사와 어미로 보통 만듭니다.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덥니? 야, 춥다 했다가 덥다 했다가 난 이미 너무 더웠어. 난 이미 지금 거의 사우나급이거든. 그래요. 동사구조 반복 챙기시면 됩니다. 자, 다른 건 다 됐고요. 장소만 하나 보겠습니다.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소를 통해서 시상이 쭉쭉 전개가 되거든요. 어차피 책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를 볼게요.
자, 다른 색깔 현관펜 하나 들고요. 자, 운동장 색칠하시고, 소주집 색칠하시고, 장거리 색칠하시고, 도수장 색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도수장에다 밑줄 그어 놓고 죽음의 공간이지만 거기서 흥을 느끼는 반어적 공간이다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됐어요. 다른 건 다 했고 통사구조 반복. 자, 근데 짝을 잃었지? 통사구조 반복인데 짝을 잃었지? 그럼 뭐야? 대구입니다. 이게 애들 헷갈리는데 통사구조 반복은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 다 통사구조 반복이고요. 이게 짝을 딱딱 잃어서 하나, 둘, 이게 짝을 잃어서 하나, 둘, 뭐뭐하고 뭐뭐하니 뭐뭐하고 뭐마다 짝을 딱 잃어서 나오면 뭐야? 다 대구입니다. 대구법 대구. 됐죠? 네. 챙기시면 됩니다. 네, 다른 건 괜찮고요. 뒤에 넘어가셔서 뒷페이지로 가셔서 149페이지에 농무의 정서 있습니다. 보이시죠? 거기 별표 하나 박으시고 그거 좀 보시면 되고요. 그 참고 자료도 별표 하나 치시고 살짝 읽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줄부터 현관펜 좀 칠게요. 하지만 이 농무가 온전한 의미에서 해방과 카타르시스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면 물론이다 까지 치시고, 자, 내려와서 왜냐하면 이 농무는 애초부터 현실에 대한 체념의 표현이고 농무가 끝나는 순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까 말했지? 해결해준다 안 해준다? 해결 못해준다. 현실 그대로입니다. 일시적으로 슬픔을 잊는 겁니다. 됐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됐고요. 제가 이 선지 판별을 준비하긴 했는데 농무는 좀 중요해서 요거는 쉬는 시간 끝나고 제가 살짝 하겠습니다. 됐죠?